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가장 먼저 사실 대선 출마를 확정을 했죠.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명패까지 아예 그냥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타고 다니더군요. 자,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향해 한 말일까요? 들어보시죠.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계엄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펀드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서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경제관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동학 씨. 네. 과거에 노원에서 이준석 의원과 인연이 좀 있으시죠? 네네. 벌써 한 사람은 저렇게 대선 주자가 됐어요. 어떠세요?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에게 표를 달라. 가능성 얼마나 돼 보이세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있고 그분이 지금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고 나와서 계엄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수를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대체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은 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까는 것은 약간 저는 억가로 보여요. 억지로 깐다는 느낌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도 봤지만 본인이 1% 정도의 후보 이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1등 후보를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 존재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특유의 특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이 앞으로의 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갈 텐데 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무언가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정책 대결 자체가 대한민국을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나 억지로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새 그런 것은 오히려 좀 득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억지로 공격한다라고 반발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이 거대 기업,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영역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민의 국부펀드로, 국민의 자본으로, 국가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제가 그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강정혜 대변인. 네. 공산주의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결국은 기업은 네. 투자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 또 펀드들 뭐 하는 건 많습니다만 과연 그 자체를 큰 기업을 만들고 AI 기업을 만드는데 과연 정부가 돈을 대서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본인은 당연히 그게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지분까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또 국민의 입장 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잘된 기업 못 봤다라고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저 얘기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오기 전에 한창 우클릭할 때 했던 이야기였었거든요.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측에서는 성장을 좀 중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배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뭐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했던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분배의 문제고 뭐 25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퍼주기, 분배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형태로 보면서 뭐 KN비디아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 무렵에 52시간 시간제의 그 예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KN비디아 이야기도 흐지부지된 부분들이 있었고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회에서 이 거부를 하니까 바로 이거 진행 못하겠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러 가서 사진만 찍고 그쪽에서도 52시간제 예외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노총에서 안 된다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웃지 못할 총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민주당이 가지고 왔었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진정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얼마의 지분을 몇 %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반 윤석열 세력과의 통합 또는 반 이재명 세력과의 연대 어떤 게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신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낮은 지지율이긴 하나 중도층보다는 전통적 보수층 중에 개혁적 보수로서 이준석 의원을 선택하는 층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개혁신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아직 많은 국민들한테 연상이 안 되는 거죠. 예, 허은하 전 대표와의 당내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떤 화제성이 있고 그런 뭐 유망한 정치인 건 맞지만 지금 뭐 이제 40대가 돼서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해서 대선 주자로까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것이 분명하고 비호감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이제 여전히 국민의힘이 대선 구도에서 유의미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필요할 겁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도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 향후에는 이 구도, 이 3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예. 1대1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제안을 이 국민의힘 측 후보들에게 할 것이냐. 이 상의 구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나오는 지지율만을 가지고 이 짧은 대선 일정 동안에 유의미한 대선 행보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준석, 조국, 이낙연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과연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 추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지켜보시죠.